안녕하세요. 자, 경제사회학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해 볼 내용은 지난주에 경제사회학과 관련해서 강의 내용을 이제 소개를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도대체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다룬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주제를 정해 가지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겸 해서 이제 조별 과제를 하시는 거고, 자, 여기에서는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현상을 어떻게 사회학적으로 보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좀 이제 사례 비슷하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경제사회학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하고, 오늘은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경제 현상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간단히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커다란 틀을 얘기하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라고 하는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 한 부분인데,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를 별도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생존을 위한 자기 이익을 이제 취득하는 걸 원하는 존재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정치적으로는 자유의 획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존을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 그래서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거를 우리는 당연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라고 하는 거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거를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떤 개인이 되는 거죠? 이기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건 뭐죠?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회적인 존재로 또 보는 거잖아요. 근데 경제에서는 그런 존재는 인정하지 않고 개인은 단지 뭐냐? 시장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사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게 당연한 공간이다라고 보는 거죠. 대신에 이제 여기는 하나의 개인이 다수로 여러 명이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전제하는 거는 뭐냐면 사적 이해관계를 개인이 추구하면 시장 균형에 이룬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균형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걸 통해서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시장 균형에 의해 가지고 시장 내에서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경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부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공동체의 부는 결과로서 늘어나게 되는 거고,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확보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에서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를 별도로 얘기하지 않아요. 결과로서 공공성이 국부라고 하는 형태가, 국부가 늘어나는 게 공공성이고, 이 국가의 부라고 하는 거는 시장 균형에 의해서 개인이 사적 이해를 추구하면 저절로 증가하게 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적 관점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의 개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관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으로 전제하고, 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 시장을 통해서 서로 균형을 맞추게 되면 결과로서 국부가 늘어나고, 이게 바로 경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학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의 생존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이런 자기 이해의 추구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경제적 관점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회적인 관점인데 이런 관점에 대해서 이 관점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게 경제사회학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개인과 그 다음에 시장과 경제라고 하는 걸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건 다 이런 거예요. 생산과 소비 이런 게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화폐와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저축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즉 화폐와 자본 저축이라고 하는 전부 다 이게 뭐죠? 생산과 소비와 시장이라고 하는 게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물질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요게 예. 물질적 관계 이렇게 더 표현을 하는 게 맞겠네요. 자, 경제 현상은 뭐냐? 물질적인 관계다. 생산과 생산이 일어나고 물질적인 즉 뭐가 일어나는 거죠? 뭐를 생산하는 거죠? 상품. 그리고 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자본이 필요하고. 자, 남은 자본은 어디로 가는 거죠? 저축. 그리고 자본은 화폐의 형태를 띠고 생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만들어지면 상품은 소비가 되는데 이 소비는 어디서 되는 거죠? 시장에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들의 관계를 통해서 구성되는 사회라고 하는 관점도 여기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뭐죠? 물질적인 관계로만 경제 현상이 표시가 돼요. 경제학에서는. 근데 이제 사회학 또는 이 경제사회학에서는 야, 어떻게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쨌든 경제학에서도 전제하고 있는 개인들의 관계를 통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면 여기에는 결국 인간적인 개인 간 관계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포함이 안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현상을 물질적인 관계로 보고 분석을 하느냐, 사회적인 관계, 인간들의 관계라고 하는 걸 넣어서 분석하느냐라고 하는 게 경제학과 사회학의 차이, 경제사회학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에서 더 세부적으로는 뭐 은행이나 주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업, 직업, 고용, 공장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전부 다 경제 현상인데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기본적인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물질적인 관계로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들어서 볼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경제학이 뭐고 경제학이 어떤 식으로 경제 현상을 다루고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점에서 이런 경제학을 비판하고 어떤 관점으로 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거를 이기적인 존재로 환원을 해서 이기적인 존재 사이에 물질적인 관계로 경제학은 경제 현상을 분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지 않는 사회적 관계를 넣어서 경제 현상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경제와 사회라고 하는 경제사회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소비를 통해서 효용을 하는 것, 확보하는 것, 이게 이제 개인인 거죠. 자, 그러면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요 전부 다 이제 시장을 통해서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는 효용을 추구하는 건데 기업은 뭘 추구하는 거죠?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제적 관점이에요. 근데 사회학, 경제사회학에서는 이런 경제적 관점에 뭘 더 붙이냐면 사회적인 거, 사회적 관계를 부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 또는 공동체적 관계라고 하는 거, 요거의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생명윤리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거를 한번 넣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거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충격적인 그림을 보실 텐데, 자, 요거가 뭐죠? 예, 저도 이거 참 좋아하는데, 어그 부츠죠. 저는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예,
실내화로 이걸 가지고 있어요. 실내화. 근데 이제 진짜 요거는 그 진피, 진짜 가죽이죠.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가짜 가죽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털이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실내화로 겨울에 신으면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천으로 돼 있고 가짜 가죽으로 돼 있는 요 이렇게 짧은 거 실내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사서 잘 신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진짜 가죽이거든요. 근데 요 가죽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 가죽으로 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가죽은. 자, 그러면 자, 요거는 그냥 상품이죠. 자, 상품은 가격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소비자가 화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시장에서 이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해요.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뭘 따지죠? 가격을 따지는 겁니다. 가격 대비 품질, 디자인. 자, 이게 전부 다 뭐죠? 상품의 물적인 관계, 물적인 속성이에요. 물적인 속성의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내가 지불하는 화폐가 이런 물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 화폐에 지불하는 양, 가격에 비해서 품질,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따지고 마음에 들면 소비를 하는 거죠. 구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죠? 생명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뭔 관계가 있느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불편하신 분들은 빨리 페이지를 넘기셔도 돼요. 생명이 사라지고 이렇게 잔인하게 도축이 되고 벗겨진 가죽이 이리 가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이거를 신고, 저는 돈이 없어서 가죽을 못 샀지만 가죽을 사지 않은 걸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 요게 이제 어그부츠뿐만이 아니라 오리털 패딩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위털 패딩도 살아있는 거위의 털을 산채로 뽑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털이 또 나면 또 뽑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위털 패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이제 거위털 패딩을 안 사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한테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거를 물적인 관계로만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만을 생각을 하면 이런 생명과 윤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잔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상품의 제조 과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이 상품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 같으면 당장 안 사잖아요. 이게 경제사회학이다라는 거죠. 상품의 생산이라고 하는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상품의 제조, 생산, 소비라고 하는 과정에 윤리적인 측면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그게 아니라 가격과 품질, 가성비 뭐 이런 것만을 생각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면 그걸로 끝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윤리를 여기에 넣지 마라. 시장에는 윤리를 위한 공간,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데 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경제학적 분석이라고 하는 게.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이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많이 도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시장이라고 하는 거에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 있다.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자, 그래서 경제사회학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물질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동물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동물과 동물의 관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상품의 생산, 소비, 시장의 작동 과정에서 넣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경제사회학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소비에 영향을 미치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러면 경제 현상으로서 어그부츠를 생산하고 제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과정에 윤리라고 하는 관점을 빼고 어그부츠라고 하는 이 제품의 생산과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 그 설명이 맞느냐, 맞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경제사회학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이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굉장히 보기에도 굉장히 오래된 거목이죠, 거목. 근데 이거를 효율성과 시장 가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 있잖아요. 도로 확장 공사. 가운데 있으면 도로가 좁아지니까 이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될까요?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이제 윤리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역사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무엇의 역사죠? 공동체의 역사. 이거 별거 아닌 나무고 시장 가치로는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할 수가 있어요. 얼마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마을에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 나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역사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역사성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건 경제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경제적 논리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걸리적거리네. 얼마 안 되니까 잘라버려. 그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되죠? 마을 공동체에서 들고 일어서서 문제를 삼는 거죠. 근데 문제 삼아봐도 이미 잘려나간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경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하고, 경제적 관점은 뭘 따지냐? 효율성이라고 하는 걸 따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효율성을 판단하는 건 가치라고 하는 거를,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걸 따진다는 겁니다. 근데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사회성이라고 하는 걸 따지는 거죠. 자, 여기서는 아까는 앞에서는 윤리성이었고 여기서는 뭐였죠? 역사성이라고 하는 걸 따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와 대치가 되는 거죠? 효율성과 대치가 되는 거죠. 요거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경제적인 행위를 하는데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최소의 자원으로 최고의 효용을 얻어내는 것. 이게 효율성인 거잖아요. 또는 최고의 이윤을 확보하는 것. 이게 효율성이죠. 근데 우리가 경제적 행위를 할 때 항상 최고의 효용과 최고의 이윤만을 따지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구매할 때 무조건 싼 것만을 사느냐?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런데 오뚜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갓뚜기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만드는 라면을 선호해요. 근데 이 선호의 이유는 오뚜기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은 회사, 어떤 의미에서 좋은 회사?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거죠. 왜? 고용을 많이 하고 가격을 많이 안 올린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무조건. 이윤을 추구하지만 무조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오뚜기보다 더 맛있는 라면이 많지만 사람들이 오뚜기 라면이 좋고 맛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뚜기 라면을 많이 사준다. 그래서 오뚜기가 시장 점유율 라면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사회적인, 우리가 경제 행위를 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이걸 따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걸 따지지만 플러스 부가로 따지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 얘기를 하면 뭐 실명을 거론해서 남양 우유를 요새 사람들이 점유율도 떨어지고 장사가 잘 안 돼요. 왜 그렇죠? 갑질 문제 때문에. 나쁜 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박힌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남양 우유가 가성비가 있는지 가격에서 또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맛과 품질과 가격의 측면에서 이점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남양 우유가 맛있고 싸고 좋을 수 있지만 이건 갑질한 회사야라고 하는 사회적인 평가를 하고 남양 우유 안 먹는다. 차라리 나는 맛이 좀 떨어지고 더 비싸더라도 다른 우유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비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이 소비에서 소비를 하는 소비라고 하는 경제 행위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는 이 윤리와 사회성, 역사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왜 남양 우유가 맛 좋고 품질 좋고 가격도 싼데 안 팔리냐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제 행위를 하는데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소, 사회적 기준들을 많이 적용을 하는 거고 결국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게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분석하지 않고 어떻게 경제 현상과 경제 행위를 분석하느냐 경제학은. 그러니까 경제학이 못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경제사회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업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 자, 요거는 우리가 요새는 이제 예전에는 경제사회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안 다뤘었는데 요새는 산업사회학에서 이 산업사회학에서 노동시장을 다룰 때 노동시장을 설명하는 주요한 설명 이론으로 이 경제사회학 이론을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신경제사회학 이론. 그래서 산업사회학을 들으신 분이 혹시 있으면 이미 낯익을 겁니다. 산업사회학에서 노동시장을 설명하는데 신경제사회학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으로 요새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냐? 자, 취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뭐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특히 요새는 청년 실업률도 높고 사람을 뽑질 않고 뽑는다고 하더라도 요새는 뭐죠? 경력을 뽑죠. 참 그래요. 신입으로 경력을 우선합니다. 그럼 신입이라고 하는 건 경력이 없으니까 신입인데 신입에게 경력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긴 하고 그래서 신규 채용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경력을 쌓기 위해서 요새는 인턴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현장 경험을 많이 가지고 와라. 그게 신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취업이 이제 다 어려운데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경제학적 설명과 사회학적 설명이 완전히 접근 방식이 달라요. 자, 경제학적 설명을 보면 자, 여기 이제 취업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하는 게 결정 요인. 자, 취업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걸 갖추면 취업이 된다. 즉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는 경제학과 사회학이 이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설명하는 게 다르고 주된 요인이라고 보는 것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스펙. 지원자의 물적 속성을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원자가 아니라 노동력을 보는 겁니다. 노동력을 상품으로 보고 이 노동력 상품의 물적 속성이 스펙인 거죠. 얼마나 가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라잡기와 골라내기를 한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경제학에서는 골라잡기와 골라내기는 뭐냐면 물적 속성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고 노동력을 사는 사람이 제공하는 임금이라고 하는 거를 놓고 이거 이제 가격이죠. 가격을 흥정을 해서 저임금 쉽게 얘기하면 낮은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물적 속성을 가진 노동력을 살 수 있으면 취업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물질적 속성 스펙이 낮으면 취업이 안 된다. 스펙이 높으면 취업이 되고. 왜? 골라잡기와 골라내기를 통해서 낮은 임금, 최대한 낮은 임금을 주고 좋은 걸 골라잡고 골라내려고 기업들은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물적인 속성, 물적인 관계로 취업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회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규칙은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스펙이 우대받느냐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스펙이라고 하는 게 일의 능력하고는 다르다라고 사회학은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격증 많이 따죠. 한국사 자격증하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국사 자격증하고 기업 취업을 하면, 자, 이 한국사 자격증이 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고 한국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줘요. 자, 이건 뭐죠?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한국사나 이런 자격증을 스펙으로 인정해주고 실제 일의 능력과는 무관한데 그거를 영향 요인으로 기업들이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금에 있어서도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뭐죠? 골라내기와 골라잡기를 기업이 맘대로 할 수 없도록 최저임금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이 이하로는 못 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규칙이 취업 여부의 결정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별. 요거는 이제 여성사회학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스펙인데 여성은 안 뽑는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좀 시끄러웠죠. 남성을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자, 똑같은 남성 중에서도 나이 많은 신참은 안 뽑는다. 연령 차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연령 차별이라는 게 꼭 노인들 차별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높은 연령은 안 뽑는다. 이왕이면 젊은 애 뽑는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요. 그게 차별이다라는 겁니다. 33살과 37살의 차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은 거죠. 이건 더 긴 그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4년 동안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많이 키워서 물적 속성이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안 뽑는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기업은 특정 종교만 뽑아요. 자, 차별에 의해서 경제적인 요인, 경제학에서 중요시하는 물적 속성이 왜곡된다라는 거죠. 자, 인맥과 백, 이거 이제 부정채용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불법이니까, 이건 불법이니까 아예 얘기할 건덕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공채를 통해서 공채는 공정하게 이 노동력의 물적 속성을 가지고 경쟁해서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이거는 대기업하고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공공 부분에만 대부분 해당되는 거예요. 공공 부분도 정규직만. 자, 대부분 어떻게 들어가죠? 인맥과 백으로 들어갑니다. 어디가? 이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지인 찬스라고 하는 지인이죠. 소개. 자, 누구한테 소개장 써달라고 하나요? 학생들이 대부분 추천? 교수들한테 써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는 분, 지인, 친척. 대부분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전부 다 인맥이라고 하는 지인 찬스나 교수 찬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들어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몇몇 학생들 기회가 되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소규모 조직에는 추천을 통해서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전문직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대학원 이상을 나와가지고 어디 들어가는 것도 공채가 아닌 전문기관일 경우에는, 자, 공채나 공공부분 무슨 이런 데가 아닌 경우에는
지인 추천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수 추천이나.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A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이 추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추천을 못 받은 C라는 사람보다 물적인 속성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안 뽑는다. A 뽑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경제학에서 설명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은 이런 사회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또는 사회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또는 행인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자, 이런 규칙이라고 하는 사회적 제도라고 하는 것을 경제 현상의 설명에 같이 넣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경제 사회학의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그리고 경제학도 이제 그런 논리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제도주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 규칙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경제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도 소위 사회적인 관계로서의 심리, 집단 심리, 개인 심리 이런 요소들을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이 이제 소위 말하는 주류 경제학은 여전히 이 틀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 주류 경제학이 아닌 비주류 경제학이나 일부 주류 경제학 내에서도 점점점 이쪽의 요소를 받아들이는 거고, 사회학이 그렇다고 해서 이 주류 경제학의 모든 이런 거를 무시하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경제와 사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경제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가 경제 현상, 경제 또는 현상이나 경제 행위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어떤 요소들을 결합시켜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은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경제 사회학이 얘기하는 요소들, 경제 행위와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사회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제 사회학에서 주로 다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하면 대충 여러분들이 경제사회학이 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정리하면, 주류 경제학은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이걸 이제 우리가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취업을 설명할 때. 근데 이제 제도주의 경제학과 사회학은, 자, 제도주의 경제학은 경제학의 규칙으로서의 제도라고 하는 요인을 받아들여서 주류 경제학과는 약간 상이한 이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일반 사회학이 바로 이 관점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노동시장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사회학 내에서 일반 사회학의 신경제 사회학은 또 다른 관점으로 연결망 이론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이론, 이런 이론적 틀을 가지고 새로운 이론들, 새로운 접근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 이걸 포함해서 여기까지를 경제사회학 또는 신경제사회학의 범주로 넣고, 요거를 가지고 사회 경제 현상, 경제 행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워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경제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사례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경제 현상과 경제 행위를 해석하고 설명하는구나,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와 이 경제사회학이라고의 관계를 완전히 A가 B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느냐,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보완하는 정도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보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보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